네, 이번엔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제 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제 국민의힘과 결별 선언을 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기 그 리스크에 흔들리면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이제 들여다보면 최근 그 전광훈 목사가 이제 가장 단연 돋보이는 그 이슈가 되는데 결별 선언 대신에 사실상 이제 공천권 폐지를 요구 이제 하고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면 뭐 한두 주 정도 신당 창당을 보류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무척 불편한 심경을 이제 드러냈고요. 전광훈 목사가 이제 결국 국민의힘에 아주 좀 골치 아픈 그런 리스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두 분은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우선 전광훈 씨는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의 그 중앙선거에 등록된 정당의 당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의 당원은 아니고 또 목사라는 타이틀에서 보시다시피 성직 뭐랄까 이게 성직자 그러니까 종교인인데 정치 목사라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기적으로 알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융합이 되면 네. 아무리 정치 목사라 하지만 비정상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저분이 갖고 있는 영향이라는 게 결국은 3년 그러니까 2019년 연말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여 퇴진 집회를 만들어냈던 그 힘. 네. 다시 말하면 전국에서 버스를 올라왔던 이런 분들 때문에 힘이 생긴 건데 그 정도에 거쳤어야 되는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네. 공천권까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뭐 글쎄 뭐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고 있는데 네. 당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처음부터 잘못 처리를 했다. 이 처음에는 저게 2019년도에 황교안 대표 때부터 너무 깊숙하게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적절하게 갔어야 되는데 뭐 너무 붙었어요. 당시 네. 보면 그래서 심지어는 뭐 황교안 대표에게 공천을 받으려면 황교안 대표의 공천권이 오히려 전광훈 목사한테 가야 된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 하는 예배에 참석했던 전현직 정치인들도 꽤 된다는 소리를 제가 그때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부터 좀 잘못 끼워준 단추였다. 지금 과감하게 손을 놔야 돼요. 네. 갈라서야 돼요. 네. 금방 신 의원 설명대로 국힘당이 자업자득이죠. 그때는 인력 동원하고 돈 문제를 전광훈 목사한테 의지를 하고 서로 눈이라도 맞추고 전광훈 목사한테 마이크를 넘겨받는 어떤 그 브레싱, 네. 은혜를 받으려고 무지 노력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 목사가 그 힘을 가지고 공천권에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개입을 한 것처럼 되고 이제는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공천권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공천권 폐지를 요구하는 건 공천권을 나한테 그렇죠. 달라. 뭐 그렇죠.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네. 이게 어느 날 이제 그만할래 하고 끊는다 해서 끊어지지가 않고요. 네. 이렇게 스토킹을 세게 하고 세게 당하고 이러면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지금 뭐 말은 끊는다 그러는데 이게 금방 끊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업자득이고요. 네. 상당 기간 이렇게 가겠죠. 국민의힘이 이제 전광훈 추천으로 되어 있는 당원 이제 981명에게 탈당을 이제 그 요구를 했는데 그 당에서는 981명이라고 했지만 이게 뭐 최대 뭐 3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당원이 그 80만인데 그 중에 그렇죠. 30만이면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인데 30만. 이 당원을 걸러내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뭐 어느 당이고 마찬가지인데요. 이중당적자를 가려내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은 그 사람들이 출마를 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찾아내는 거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뭐 981명이건 30만이건 이 30만은 허수일 텐데요. 하여튼 몇 만인지 뭐 몇 천 명인지 모르죠. 그런데 네. 딱 한 가지 방법은 출마를 하는 거예요. 출마를 하면은 이중당적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러지는 건데요. 네.
이건 이렇게 말은 세게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 출마자 외에는 뭐 알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981명이라는 숫자는 당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진짜 믿는다 치고 네. 그러니까 추천인의 전광훈 이름 석자 들어간 걸 찾아냈겠죠. 뭐 컴퓨터 기록 엑셀을 통해서.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광훈 목사와 친한 분들 또 지역의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활동가들 당시에 이른바 정말 보수 우파 진영의 활동가들 이름으로 들어온 분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알 수 없는 얘기죠. 30만 원 허수라고 보고 분명히 허수예요. 네. 이게 불가능한 숫자예요. 다만 제가 그때 저도 광화문에 나가 보면 그때 광화문 행사장마다 어떤 입당 원서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버스 안에서 입당 원서를 또 많이 썼다는 그런 정언들 이런 거 봐서는 꽤 많은 숫자다. 뭐 몇만인지는 모르겠으나도 네. 적어도 한 몇만, 제 생각에는 3만,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 추정치예요. 네. 왜냐하면은 어느 지구당에서 뭐 200명이더라. 예를 들어서 그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게 이런 거 추정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목사의 저 뻥카가 있네, 뻥카. 내 말 안 들으면 자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우리 당 경선하게 되면 당원들로 진성 당원들로 경선하게 되면 말 안 들으면 재미없어라는 그 신호가 현역 의원들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네. 그런 저는 공포의 그런 것도 요소도 있다. 과장된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당에서부터 적어도 열심히 했던 분들에 대한 인정은 하지만 저 특정인에게 영향을 받는 저런 당원들은 뒤집어진 개딸하고 똑같은 거다. 우리 보수적으로 보자면.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과감하게 좀 용기 있게 용감하게 손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뒤를 두려워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상황을 살펴볼 텐데 사실 뭐 지금 광풍처럼 불고 있는 바람은 민주당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당대회 그 돈봉투 파문이 그야말로 일파만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이 최고위 회의부터 시작해서 더 좋은 미래, 더 민주까지 일제히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이제 압박하고 나선 상황인데 그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가 과연 이 그 전당대회에서 이 돈봉투 관련 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냐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녹취 파일에서는 보고를 받거나 직접 돌린 정황이 드러나는 그런 파일이 또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번 주말 22일에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 했는데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학교로 가는 그 출근길에서 이제 파리 주재 기자들하고 서울에서 날아간 기자들하고 잠깐 대화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예고가 된 겁니다. 뭐 그 시간에 내가 어느 역에서 나와서 어느 대학교 쪽으로 가고 있을 테니까 거기서 봅시다 해서 본 건데요. 메시지는 뭐 22일 날 봅시다예요.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는 건데 그러면 조기 귀국 압박을 거부한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22일 날 보자는 것은 네. 22일 날 밝히겠다는 얘기 내용이 지금까지의 기조에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우리가 시계를 작년 연말로 돌려보면은 12월 달에 파리로 떠나면서 그때 사실은 출국 금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이 녹취 파일을 보도를 한 JTBC 이 보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JTBC가 12월 말에 출국하려고 하는 송 대표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요 사안에 대해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현재까지의 사인을 종합해 보면 귀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지금 빗발치고 있는 여러 쪽에서 네. 귀국해다오, 제발 와다오, 뭐 송이여 돌아와다오 뭐 이러고는 있는데 네. 현재 귀를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2일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아마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국에 대한 네, 게 귀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러면 것 그 같습니다. 관련 그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좀 어느 선까지 나올까요? 아마 뭐 기자들이 쭉 지금 오늘 또 뭐 녹취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녹취를 종합해 보면 녹취에 나온 얘기를 믿는다면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송 당시 후보가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직접 돈을 봉투를 나눠주고 이런 것까지 다 개입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물어볼 텐데 모두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관련 사실은 이제 모두 부인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까요? 이 사건이 딱 언론에 나왔을 때 제일 보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송영길 후보만 했을까? 홍영표 우원식 후보는 안 했을까라는 대목 하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송영길 당시 후보는 몰랐을까? 이 대목이었다면 앞부분 홍영표 의원 쪽 후보 쪽은 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야기 전혀 없고 네. 뭐 이런 걸 봐서는 아니라고 이제 뭐 다른 이야기 없으니까 넘어간다 치고 송영길 후보가 몰랐느냐. 지금 나온 거 보면 강 내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우리 저 성만이 누구 통해서 또 뭐 잘했다 그러니까 송영길 당시 후보가 했던 말 잘했네 잘했어라고 했다. 근데 적어도 이번은 송영길 대표도 누구 어찌됐건 자기 밑에 운동원 하는 의원들이 어찌됐건 돈을 봉투로 만들어서 돌렸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보고를 받았고 인지했고 네. 잘했네 잘했어라고 격려했다는 사실 하나 드러난 거고 두 번째는 송영길 의원 본인 자체 후보 본인 자체가 뭔가 봉투를 돌린 건 아니에요. 의혹이 나온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길이 형이 직접 좀 했더라고. 조치를 했더라고.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대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내구 뭐 이정건 윤관석 라이언과는 별도로 본인도 후보 본인도 뭔가 좀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정치 자금 쪽으로 네. 뭐 이런 냄새는 나는데 글쎄 잘 뭐 옳지 않도록 모르겠으나 저렇게 버티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설명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와 맞닥뜨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파리에서 버틸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압박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이제 뭐 그 방안이 없어 보입니다. 자체 진상조사보다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이제 입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지도부의 그 다음 좀 이 사안에 대한 그 수습 카드가 좀 어떤 게 될 수 있을지, 예를 들면 뭐 송영길 전 대표와 그 관련 인사들을 민주당에서 뭐 탈당시키거나 추가로 뭐 이렇게 좀 뭐 출당을 시킬 그런 그 강수까지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월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그 정도를 하려면은 네. 수사와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도의 기초 조사라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제보라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되는데 조사는 안 하기로 결론을 냈다고 일단 네. 그 첫 번째로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관계자에 대한 그게 출당이 되든 탈당 권유가 되든 뭐 영구 제명이 됐든 뭐든 간에 할 수 있는 아무 기초적인 조치가 지금 없는 겁니다. 네. 선행적 조치가 지금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는 기초조사를 하고 검찰의 수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실은 관계자들을 정당법에 따라서 당이 고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아무런 그런 기초조사나 기초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은 송이여 돌아와다오 이거밖에는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듯이 네. 송 전 대표가 돌아올 것 같은 몸짓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물론 22일 날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며칠 남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녹취가 나오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이래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귀국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22일에 뭐 언제쯤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밝힌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면은 네. 귀국을 할 가능성이 지금 없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아무것도 선제적, 선행적, 기초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렇게 뭐 귀국을 조만간 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딱히 거기에 대응해서 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게 왜 그러냐 하면 역사가 앞에 전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심 송심 논란이 벌어진 게 저 전당대회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송영길 의원이 대표 후보로 나오면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송영길 의원을 민 거예요. 네. 지원한 거예요. 왜? 네. 다음에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는 송영길이 되겠다는 그 결정을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는 게 코로나 때문에 경선 연기하자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 송영길 대표가 결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대깨문들 몹쓸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해댔고, 또한 그 경기지사 그때 100%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당내 반발이 있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송영길 대표가 실드를 쳐줬다고. 이런 일련의 흐름. 그다음에 대선 끝나고 나서 그 자리를 자기가 있던 지역구를 이재명 전 대선 후보에게 물려주는 과정, 이런 거 보면 이심송심이 이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도부도, 민주당 지도부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난 소리를 아주 심한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봐야 된다. 또 하나는 그때 당시 송영길, 홍영표 표 차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0.59%로 차이 났지만 결정적으로 45%가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에서 송영길 후보가 홍영표보다 175표 더 받았어요. 175. 네. 이게 컸다고요. 사실은 이게 대의원 투표. 네. 대의원들을 하면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의 어떤 영향이 큰 그런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 보면 아마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는, 전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땅을 치고 그럴 상황이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글쎄 송영길 전 대표 안 들어올 때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들어와 주세요라는 소리 외에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회의적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도 야도 자체 리스크로 이제 휘청거리고 있는 사이에 내년 총선을 이제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한쪽에서는 또 제3지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의원이 주도하는 세 번째 권력에 이어서 어제는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신당 창당을 예고했는데요. 먼저 그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정치 유니온에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좀 동참을 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성찰과 모색 토론회에도 여야 의원들이 이제 참석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는 좀 잘 띄워놓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불고 있는 제3지대 바람,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저는 필요한 그리고 의미가 있는 움직임은 분명하다. 네. 이게 폄하할 필요 전혀 없다. 다만 정치 현실로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이 하고 있는 흐름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모든 걸 뒤에서 지도한다 그럴까라고 봐야죠. 김종인과 금태섭이 한조가 돼서 뭔가를 도모한다. 의미는 있는데 이게 정말 제3지대라는 게 제3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은 양당 정치에 대한 불신과 넘어선 혐오감까지 갖고 있지만 네. 또 선거 때 되면 다 양당으로 빨려 들어갔던 우리 경험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은 제3지대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어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저 사람들이 힘이 있을까? 힘이라 하면 대선 후보가 누가 될 수 있나? 내지는 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내 표가 4표가 안 되고 내가 한 표 찍어주면 3, 40명 의원들이라도 만들어져서 새롭게 상식과 합리를 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세력일까? 여기에다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목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는 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네네. 제3지대 실험은 항상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양당의 행태가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을 주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불신까지 주는 상황도 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당이 어떻게 추스려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또 선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보면은 선거 때가 되면은 신 의원이 금방 얘기한 대로 양당 선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있어서 큰 당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행태로, 투표 행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3지대가 성공을 한 예가 없진 않습니다만은 네.
매우 드물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개 행사가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15일하고 18일에 있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 제3지대 실험 중에서 하나 결정적인 것은 1, 2지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3지대를 해보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좀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불식할 수 있는 어떤 참신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과연 있을 것인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이 행사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고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신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괜찮고 참신한 인재가 모이기만 하면 30석 정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이제 뭐 조사가 됐는데요. 과연 그 30석 금태섭 의원이 언급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수도권 30석을 어제 금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역으로 갈라지지 않은 쪽이 이제 수도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 맞는데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 의석이 한 30석 정도, 25석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한 30석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그 자리에 나왔던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3석이라도 가능한가 우리 열심히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게 이제 10분의 1이요. 그 이제 현실을 보자 뭐 이제 네. 그런 얘기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참신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무당층의로 지금 분류가 되는 30%를 흡수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양당 정치에 실망한 이 유권자들이 한 30 정도 돼 있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이것이 바람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찻잔의 태풍으로 끝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아니 됩니다. 이게 우리 신경민 전 의원님이 네. 전화 이제 현실 정치를 했던 입장에서 과연 성공할까라는 이제 회의론이 사실 좀 남아 있는 건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분위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현실적으로 뭘 하는 거냐 이게. 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도대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자신 그거는 이제 뭐 존재는 인정하는 건데 이게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의석이라는 숫자로 이 대목이 좀 글쎄 저도 계속 뭐 회의적이라는 소리밖에 못 하는 건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실패한 어떻게 보면 A급이나 BC급들 인재들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분위기. 네. 그 중립이라 할 때 제3지대를 할 때 양쪽에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념이 딱 시대와 맞아 떨어지느냐.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념을 현실화해낼 힘이 있느냐. 정치적 힘으로. 또 인물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는 게 좀 냉정한 답변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너무 폄하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 마시고 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네. 어쨌든 뭐 그 제3지대 신당 창당 얘기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처음이 아닌데 과연 그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 현실을 또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 두 분의 말씀이 뭐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성공한 예가 없지는 않은데 네.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경우나 자민련 경우나 이렇게 보면 반짝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뭐 그 어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바람이 어떻게 이제 불지 풍향과 그 세기까지도 같이 좀 그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각기 리스크에 빠진 여야 내부 상황 그리고 정치권의 제3지대 바람에 대해서 중심으로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